10이라 줄거리. 사고 후 미시킨 공작은 파블로프스크에 있는 레베제프의 별장에서 요양하는데 예판친 장군 부처와 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온다. 그들은 가난한 기사의 시를 자주 언급했고 아글라야는 이 시를 통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의미하는 대담한 암시를 하며 낭송을 한다. 그때 테라스로 도전적인 표정의 젊은이들이 몰려왔는데 파블리시체프의 아들이라는 자와 그를 지지하는 다른 청년들이었고 일전에 이 청구 사건을 공작은 가냐에게 일임한 바 있었다. 여러분, 나는 당신들이 찾아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고 공작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까지도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는 하고 그는 브루도프스키에게 얼굴을 돌렸다. 이미 한 달 전에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에게 일임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신에게도 통지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꺼렸던 건 아닙니다. 하여간 보시다시피 때가 때인 만큼 나와 함께 저쪽 방으로 자리를 옮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저쪽으로. 여기는 내 친구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친구분들이라고요? 네, 좋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몇백 명이 있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실례지만 하고 레베제프의 조카가 아직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실례지만 우리한테도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에게 좀 더 인간적인 대접을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찾아온 사람을 하인의 방에서 2시간씩이나 기다리게 하다니 도대체 그런 법이. 그리고 물론 나도 그리고 뭡니까? 공작이니 후작이니 하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장군 행세를 하려는 겁니까? 나는 당신의 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로 말하면 하고 벼랑간 안치프 브로도프스키가 대단히 흥분한 듯 말을 이었다. 굴욕을 참지 못하여 떨려 나오는 목소리, 경련을 일으킬 것 같이 파르르 떠는 입술, 그리고 입에서 마구 튀어나오는 개거품 등은 금방이라도 온몸을 파열해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러한 지나친 흥분 때문인지 그 다음 말부터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니, 공작 정도 되면 다 이래요. 째지는 듯한 소리로 이폴리트가 호통을 쳤다. 만일 이것이 내 일이라면 곤투코치도 지저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만일 브로도프스키의 입장에 있다면 난 한 사람의 신사로서 여러분, 나는 당신들이 왔다는 걸 조금 전에야 비로소 알았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고 공작은 거듭 해명했다. 공작, 우리는 말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레베제프의 조카가 또다시 나섰다.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폴리트가 벌어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브로도프스키에 관한 일을 당신 친구들의 판단에 맡기려는 거요. 당신 친구들의 판단이 도대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냔 말이오. 이거 보시오, 브로도프스키 씨. 만일 당신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고자세에 적잖이 놀란 공작은 겨우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 방으로 자리를 옮깁시다. 정말 난 당신들이 왔다는 말을 조금 전에야 들었어요. 아무튼 그럴 권리는 없어요. 그럴 권리가 없단 말이오. 그럴 권리가 없어요. 당신의 친구라고. 채. 험상궂게 그러나 무엇인가를 경계하는 듯한 눈으로 사방을 살피면서 브로도프스키는 더듬거렸다. 그는 상대방을 불신하고 기피하는 마음이 더해질수록 미친 듯이 더욱 흥분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당신한테 그럴 권리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리더니 붉은 핏발이 서고 툭 붉어져 나온 근시안을 휘둥그렇게 뜨고 몸 전체를 앞으로 내밀면서 대답을 기다리듯 공작을 뚫어져라 보았다. 이 뜻하지 않은 공격에 공작은 몹시 놀라고 당황하여
할 말을 잊은 채 눈을 크게 뜨고 멍청이 상대방을 마주 바라보았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하고 갑자기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공작에게 말했다. 자, 이걸 좀 읽어보세요. 지금 당장. 이건 당신의 사건과 직접 관련된 글이니까요. 그녀는 유머 주간지 한 장을 공작 앞으로 불쑥 내밀어 손가락으로 기사의 제목을 가리켰다. 좀 전에 방문객들이 테라스로 들어올 때 장군 부인에게 아첨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레베제프가 살그머니 그녀 옆으로 다가가서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던 신문을 꺼내 밑줄이 그어진 곳을 가리키며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던 것이다. 그것을 재빨리 읽어본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놀람과 흥분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렇지만 구태여 소리를 내어 읽을 필요는 없겠지요. 공작은 몹시 낭패한 얼굴로 더듬더듬 이렇게 말했다. 조금 후에 혼자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럼 내가 좀 읽어라. 지금 곧 큰 소리로 읽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공작의 손에서 신문을 낚아채듯 빼앗아 콜야에게 주며 다시 말했다. 자, 모두들 알아들을 수 있게 커다란 소리로 읽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원래가 곧잘 흥분하는 성질의 여자였기 때문에 이따금 앞뒤를 생각지 않고 마치 날씨를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넓은 바다로 조각배를 몰고 나가는 것과 같은 짓을 곧잘 하는 것이었다. 이반 표트로비치 장군은 불안한 표정으로 의자 위에서 몸을 들썩들썩했다. 그러나 일동은 숨을 죽이고 궁금한 듯이 기다리고 있었다. 콜야는 신문을 펼쳐들고 레베제프가 얼른 달려가서 가리켜준 곳을 읽기 시작했다. 프롤레타리아와 벼락부자, 매일 일어나는 백주의 강도 사건, 진보, 개혁, 공정, 괴상한 사건들이 이른바 신성한 우리 조국 러시아에서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개혁이 단행되고 각종 기업이 번창하며 국민적 자각이 절실한 이때에 해마다 수억의 금화가 국외로 유출되는 이때에 공업이 장려되고 있는 이때에 노동자들의 일손이 놀고 있는 이때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가 어떠한 시대냐 하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독자의 양해를 구하며 본론으로 들어간다. 최근 또 하나의 괴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시대적 유물로 되어버린 지주, 귀족계급의 후예에 속하는 일개인에 관한 것이다. 하기야 일률적으로 지주, 귀족계급의 후예라고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즉 할아버지는 저 유명한 몬테카를로의 도박장에서 전 재산을 몽땅 털어버리고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군대에 들어가서 견습사관이 아니면 중위로 있다가 공금 결손 따위의 제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끝내는 영창 속에서 죽었다. 한편 자식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백치든가 아니면 형법에 저촉될 만한 불미스러운 짓을 저지르든가 심지어는 엉뚱한 짓을 하여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뿐더러 한심할 정도로 더럽혀진 현 사회에 수치를 더해주곤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약 반년 전 다리에는 외국식 각반을 메고 얇은 망토를 몸에 걸치고 추위에 부들부들 떨면서 백지 치료 때문에 머무르고 있었던 스위스에서 러시아로 돌아왔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보기 드문 행운아인 모양이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치료했다는 재미있는 그 병은 차치하더라도 그는 바보에게는 행운이라는 러시아의 속담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중위로 있던 아버지가 중대의 공금을 몽땅 도박으로 날려버렸거나 아니면 부하를 지나치게 때려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죽어버렸는데 그 아들인 남작은 갓난아이 때 아버지를 잃었지만 어느 인정 많은 부유한 러시아 지주가 그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 러시아 지주는 편의상 PC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러시아 지주는 전에 한창 때는 4,000명의 농노까지 소유했다고 한다. 농노.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나는 모른다. 대사전이라도 들춰봐야겠다. 신화시대의 얘기는 아니지만 역시 고지 들리지 않으니 말이다. 아마도 여름에는 온천에서
겨울에는 파리의 사토드 플레르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뿌리며 방탕의 나날을 보내는 러시아식 무의 도식배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적어도 지주의 전 수입 중 3분의 1은 샤토드 플레르의 경영자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그러니 샤토드 플레르의 경영자만큼 수지 맞는 장사꾼도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유복한 지주인 피씨는 고아를 왕자 부럽지 않게 양육했다. 그는 남자 가정교사와 여자 가정교사를 파리에 오는 길에 자기가 직접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 집 가문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이 귀족의 후예는 타고난 백치였다. 그래서 샤토드 플레르식 가정교사들은 그의 교육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 남작은 20세가 되도록 러시아어는커녕 어느 나라 말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하기는 러시아어를 잘못한다는 것이 그리 흉이 될 건 없었다. 마침내 피씨는 하나의 망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즉 스위스에만 간다면 백치에게도 지혜를 지니게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망상이라고는 할지라도 이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무의도식하는 지주 족속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나 지혜조차도 시장 바닥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스위스의 어느 박사에게 그를 맡겨 수천 루블의 돈을 들여 5년 동안이나 치료했다. 그러나 백치가 하루아침에 현명의 진리 만무했다. 일설에 의하면 그래도 이제는 제법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병신 노릇을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러자 언제든 어느 집에서나 의뢰 그런 것처럼 상속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떼지어 몰려와서는 난장판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고인의 호의로 스위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백치 같은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불필요한 존재였다. 비록 백치라고는 하지만 이 후손은 자기 은인의 사망을 숨기고 박사를 속여 그 후 2년 동안 거저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박사라는 자 역시 기막힌 능구렁이로 마침내는 돈을 내지 않아서라기보다는 25세인 환자의 왕성한 식욕에 겁을 집어먹은 나머지 자기의 각반 달린 낡은 구두를 주고 다 떨어진 망토를 입힌 다음 3등 기차사까지 주어 스위스에서 러시아로 쫓아버렸다. 아무리 보아도 운명의 여신은 우리 주인공을 지나쳐 버린 것 같이 보였으나 천만에 기근으로 몇 개 현의 백성을 빈사 상태에 몰아넣었던 운명의 여신은 자기의 선물을 이 남작의 머리 위에 한꺼번에 퍼부어 버렸다. 그것은 마치 크리일로프의 우아시에 나오는 그 비구름이 바싹 말라붙은 들판위를 그냥 지나 넓은 대해 위에서 소나기를 쫙 퍼붓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가 페체르부르크에 도착한 것과 거의 동시에 모스크바에 있는 그의 어머니 쪽 친척 한 사람이 죽었다. 이 사람은 자식이 없는 상인으로 덥석풀이 분리파 교도였는데 현금만 해도 무려 수백만 루블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선물로 남겨놓고 갔다. 이 돈이 가문의 마지막 후예한테, 즉 스위스에서 백지병을 치료하다 돌아온 우리의 남작한테 고스란히 넘어간 것이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일변했다. 처음에 각반 달린 구두를 끌며 남의 첩살이를 하는 어느 유명한 미인의 뒤를 쫓아다니던 남작의 주위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심지어는 친척이라 자칭하는 자들까지 나타났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남작과 결혼하겠다고 명문의 영예들이 앞을 다투어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귀족에다 백만장자에다 백지라는 조건을 한 몸에 구비한 신랑감은 등불을 밝혀들고 찾아봐도 아니 일부러 주문을 한데도 도저히 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구먼. 이반 페트로비치는 극도로 분개하여 외쳤다. 그만 읽어 콜야. 하고 공작은 애원하는 어조로 소리쳤다.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일어났다. 읽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읽어야 해요. 스스로 애써 억제하고 있던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가로막듯이 나섰다. 공작,
당신이 만일 읽지 못하게 하겠다면 난 당신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읽게 하고야 말겠어요. 하는 수 없었다. 콜야는 빨갛게 상기되어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 읽어갔다. 그리하여 우리의 친구인 이 벼락부자가 하늘에라도 오르는 듯이 들떠 있을 때 한 가지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 날 남모르는 신사가 그를 방문한 것이다. 이 신사는 침착하고 풍채 좋은 외모를 가졌으며 최신 유행이라고는 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제법 의젓했다. 점잖으면서도 위엄 있고 조리 있는 말에 분명히 진취적 사상이 깃들어 있었다. 신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방문한 목적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했다. 즉 이 신사는 어느 유명한 변호사인데 한 청년으로부터 모종의 사건을 위촉받고 그를 대신해서 왔다는 것이었다. 이 청년은 현재 다른 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은 작고한 피씨의 진짜 아들인 것이다. 원래가 호색적이었던 피씨는 젊었을 시절에 순진하고 가난한 그러나 유럽식 교육을 받은 일이 있는 한 처녀 하인을 유혹한 일이 있었다. 물론 이때는 농노제 시대여서 지주의 권력이 많이 작용했겠지만 이 관계는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피씨는 급히 서둘러 이 처녀를 어느 정직한 하급 관리에게 출가시켰다. 마침 그 관리는 전부터 처녀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피씨가 이들 신혼부부에게 경제적인 보조를 아끼지 않았으나 고지식한 남편은 곧 그의 도움을 거절해버렸다. 세월은 흘러 피씨는 그 여인도 그 여인한테서 태어난 자기 핏줄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어버렸고 그 후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렸던 것이다. 그 사이에 그 아이는 정당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친아들로 수속을 끝내고 의붓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성인으로 성장했다. 의붓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변변치 않은 재산에다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 어머니와 함께 먼 시골 구석에 남게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그는 분연히 일어나 서울로 올라와서 어느 상인의 가정교사 노릇을 하여 그날그날의 생활비를 벌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중학교에, 그 다음에는 어느 유명한 강의에 청강생이 되었으며 위대한 목적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러시아 상인의 가정교사 노릇으로 1회 10코페이카의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으로 호구지책도 어렵지 않았겠는가. 게다가 시골에는 다리를 못 쓰는 어머니가 죽지도 않고 살아 있었다. 하기는 그 후 시골에서 죽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고생을 안 해도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즉 우리의 주인공인 남작은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독자 여러분은 남작이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리라. 나는 일생 동안 피씨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왔다. 교육, 가정교사의 초빙, 스위스에서의 치료 등 수만 루블의 돈이 나를 위해 쓰여졌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수백만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고결한 정신을 가진 피씨의 아들은 경박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의 소행 때문에 남의 집 가정교사를 하며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 피씨가 나를 위해 소비한 돈만큼은 더 이상 그 전액을 아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를 위해 쓴 그 막대한 금액은 실제에 있어서 내가 지고 있는 빚이다. 즉 그 아들을 위해 소비되었어야만 할 성질의 돈이다. 그것이 나를 위해 소비된 것은 요컨대 경박하고 무책임한 피씨의 공상적 욕망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진실하며 정직하고 인정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그 아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이기적인 인간일 뿐 아니라 이 사건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나의 재산을 반분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피씨가 나의 백지병 치료 때문에 소비한 거액만이라도 그 아들에게 갚아주지 않는다는 건 아무래도 비열하고 뻔뻔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것은 순전히 양심과 도의적인 문제인 것이다. 만일 피씨가 나의 양육을 맡아주는 대신에
자기 아들의 장래만을 염려했었더라면 도대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그러나 독자 여러분, 이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의 남작은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청년의 변호사가 명예니 고결한 성품이니 도의적이니 드디어는 단순한 이해관계까지 끌어대며 아무리 납득시키려고 애써봐도 스위스에서 돌아온 이 벼락부자는 좀처럼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도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한 가지 사실만은 용서할 수 없는, 또 어떠한 병으로 핑계댄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사의 각반 달린 구두를 끌고 다니던 이 백만장자는 가정교사 노릇을 자기의 뼈를 깎아 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할 그 청년이 원조를 바라거나 구걸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권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청구하고 있다는, 아니 자기보다는 친구들이 그를 대신하여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앞에 굴러떨어진 수백만의 유산 덕분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돈으로써 굴복시키고 또 마구 짓밟을 수 있게 된 것이 그지없이 기쁘다는 듯이 잠옷 거드름을 피우며 5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가지고는 뻔뻔스럽게도 기부한다는 형식으로 고결한 성품의 청년에게 건넸던 것이다. 독자 여러분, 당신들은 아마도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비분간개하여 분노의 고함을 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이 벼락부자는 그런 짓을 감행했던 것이다. 물론 그 돈은 즉석에서 거절되었다. 아니, 그의 상판대기에 동댕이 쳐진 것이다.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물론 이것은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남은 길은 다만 한 가지, 여론의 비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함에 있어 그 정확성을 보증하는 바이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러시아의 유명한 유머 작가 한 사람이 이 사건을 주제로 놀랄만한 풍자시 한 편을 발표했는데, 이 시는 지방신문뿐만 아니라 도시 각 신문의 문예란에도 게재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이 그 시이다. 레프는 시네이제르의 외투를 입고 5년을 하루같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공밥 먹고 세월만 보내다가 각반 달린 구두 끌고 돌아오니까 100만금의 유산이 굴러떨어져 러시아 말 기도는 드렸지만은 가난뱅이 학생을 등쳐먹었다. 신문을 다 읽은 콜랴는 그것을 얼른 공작에게 넘겨주었다. 그러고는 말 한마디 없이 한쪽 구석으로 달려가 벽에 바싹 붙어서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아직도 세상을 알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그의 순진한 마음은 격렬한 분노를 느꼈던 것이다. 웬일인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덮어버린 것처럼 끔찍한 사건이 터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입으로 이 기사를 낭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신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중의 모든 사람들도 모두 그와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다. 예판친 씨 딸들은 얼굴도 쳐들지 못하고 있었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격심한 분노를 애써 누르면서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을 몹시 후회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장본인인 공작은 어떤가 하면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을 맛보고 있었다. 그는 젊은 방문객들의 행동이 자기 일처럼 부끄러웠다. 그래서 처음 얼마 동안은 손님들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을 지경이었다. 푸치스인, 바르바라, 가냐, 심지어는 레베제프까지도 낭패한 듯이 흠칫흠칫 두려워하는 듯했다.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이폴리트와 파블리시체프의 아들 등 두 사람은 몹시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 또 레베제프의 조카 역시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 콘투코치만은 점잔을 빼고 앉아서 태연한 표정으로 콧수염을 매만지고 있었다. 하기는 약간 눈을 내리깔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결코 그 어떤 어색함 때문이 아니고 자기 편의 승리가 너무나 쉽게 명백해진 데서 오는 겸손 때문인 것 같았다.
모든 점으로 보아 이 기사가 그에게 커다란 만족을 준 것만은 사실이었다. 도대체가 이건 당치도 않은 수작이야. 하고 이반 표도로비치가 낮은 소리로 투덜거렸다. 마치 무식한 머슴 녀석들이 한 50명 모여 앉아서 어거지로 조작한 글 가쿵그래. 각하, 실례지만 그러한 상상으로 우리를 모욕할 셈이십니까? 이폴리트는 전신을 후들후들 떨면서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 그 말씀은 품위 있는 신사로서, 품위 있는 신사의 언사로서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군? 콘투코치 역시 무엇 때문인지 부르르 몸을 떨더니 손가락으로 콧수염을 비틀고 어깨를 흠칫거리면서 마치 신음이라도 하듯 중얼거렸다. 첫째로 나는 당신들에게 장군이라는 칭호로 불릴 이유가 없소. 또 둘째로는 나는 당신들에게 뭐라고 변명을 할 생각도 전혀 없소.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는 불쾌한 어조로 이렇게 쏘아붙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라스 입구로 가더니 일동에게 등을 돌린 채 층계 위에서 멈춰섰다. 그는 자리를 뜰 생각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얄미웠다. 여러분, 이제 그만해 두시고 나에게도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공작은 깊은 우스와 흥분에 휩싸여 소리쳤다. 이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얘기를 나눕시다. 여러분, 나는 이런 기사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이 글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썼다면 나로서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폴리트는 분명히 잘라 말했다. 나도 그 기사는 찬동할 수 없는 거려. 나는 그 기사가 작성되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러나 신문에 발표하도록 권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럴 만한 시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하고 레베제프의 조카가 덧붙여 말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로 말하면 이번엔 파블리시체프의 아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그럼 이 기사를 당신이 작성했단 말이오. 공작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브로도프스키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렇지만 당신에겐 그런 걸 물을 권리가 없을 거려. 레베제프의 조카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브로도프스키 씨가 직접 그런 기사를 썼다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아니, 그보다도 내가 묻고 싶은 건 당신들 자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여론에 호소하면서 어째서 아까는 내가 친구분들 앞에서 얘기를 꺼낸다고 화를 냈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이것 보세요. 공장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다는 듯이 갑자기 레베제프가 열띤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면서 의자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놈들을 직접 만나셔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한 것만으로도 이놈들에겐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놈들에겐 공장님께 무엇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더욱이 이 사건은 전적으로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에게 위임했다고 하셨으니 그것만으로도 공장님께서는 대단한 온정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드려야 마땅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공장님, 귀하신 손님들께서 모처럼 와 계신데 이런 패거리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패거리들은 당장의 길거리로 내쫓아야 합니다. 명령만 내리신다면 나는 이 집 주인의 자격으로서 즉시 그렇고 말고 방 안에서 이볼긴 장군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그만둬요, 레베제프. 제발 그만두라니까. 하고 공작이 입을 열었으나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분노에 찬 고함 소리들이 일시에 폭발하듯 일어나 그의 말을 삼켜버리고 말았다. 아니오, 공작. 미안하지만 이제는 절대로 우물거리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압도하듯 레베제프의 조카가 버럭 소리쳤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건을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결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네들은 이 문제를 아직도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행동에 불법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약점을 노려서 우리를 길거리로 쫓아내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될 말이에요, 공작. 물론 이 사건이 법률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법적으로 따지고 들게 된다면 단돈 1루블도 당신한테 청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들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비록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인도적이며 자연적인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양심의 소리요, 상식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는 인간들이 만든 그 더러운 법정 같은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렴결백한 인간, 다시 말해서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법전을 논하기에 앞서 항상 순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문 밖으로 쫓겨날 것도 각오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문한다는 게 실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긴 당신이 우리를 하인방에서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버린 것입니다만 우린 결코 무엇을 구걸하러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리낌 없이 이렇게 찾아온 것도 당신이 교양 있는 사람, 즉 양심과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 당신한테 구걸하러 온 사람처럼 겁을 먹고 눈치를 살피면서 이리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떳떳이 고개를 들고 들어왔지요. 절대로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명예스럽고도 당당한 요구를 하려고 온 것입니다. 아시지요? 구걸이 아니라 요구란 말입니다. 이 점을 특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정정당당한 자신들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브로도프스키 건에 관해 당신은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르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자기가 파블리시체프 씨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니 자기를 죽음에서부터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을 도리도 없겠지만 하여튼 인정한다면 당신이 수백만의 거부가 된 지금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파블리시체프의 아들 브로도프스키에게 고인의 은혜를 갚을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양심에 비추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옳다고 생각한다면 소위 당신들이 말하는 명예니 양심이니 하고 떠드는 것, 우리들이 보다 정확하게 상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만일 당신에게 있다면 즉시 우리의 요구에 응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문제는 간단하게 결말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에 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눈물 어린 감사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 즉 당신의 공정한 처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만일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것으로 결말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원숙하지 못한 두뇌, 정신작용이 불완전한 인간이라 규정지어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앞으로 염치와 양심이 있는 인간으로 행세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럴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권리를 당신은 값싸게 사려고 하지만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제기하려는 질문도 이것뿐이에요. 용기만 있다면 우리를 문 밖으로 내쫓아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에겐 정정당당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걸이 아니에요. 레베제프의 조카는 극도로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을 맺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브로도프스키가 얼굴이 새빨개져 잘 돌아가지 않는 혀로 이렇게 소리쳤다. 레베제프의 조카가 한바탕 기염을 토하고 났을 때 좌우에는 약간 동요의 빛이 엿보였고 개중에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사건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눈치였다. 이상하게도 레베제프는 분명히 공작의 편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카의 연설을 듣고는 이러한 경우 같은 집안 사람이 흔히 느끼는 일종의 자랑스러운 만족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흡족한 얼굴로 좌중을 둘러본 것만은 사실이었다. 나의 견해를 말한다면 하고 공작은 뜻밖에도 나직한 어조로 입을 열고 말을 계속했다. 내 의견을 말한다면 독토렌코시, 지금 당신이 한 말의 반 이상은 완전한 사실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한 말 속에 무엇인가 빠진 점이 없었더라면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의견에 찬동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빠졌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것을 꼭 집어내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부가 진실이라고 하기에는 당신의 말 속에 무엇인가 충분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기로 합시다. 우선 당신들에게 묻겠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이따위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까? 이 기사 속에는 한마디도 중상과 비방이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이러한 행위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거 보시오 공작. 그건 이러한 소리가 흥분한 젊은 방문객들의 입에서 일제히 터져나왔다. 그 기사로 말하면 하고 이폴리트의 날카로운 음성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 기사로 말하면 나도 또 다른 친구들도 결코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쓴 건 바로 이 친구입니다. 하고 그는 곁에 앉아있는 곤투코치를 가리켰다. 그러더니 다시 입을 열고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문장은 더없이 조잡한 것입니다. 이 친구와 같은 퇴역 장교들이 곧잘 쓰는 문구들로 가득 찬 그야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문장이지요. 이 친구가 원래 우둔한 데다가 소시민 근성이 농후하다는 데는 나도 동감입니다. 이건 내가 이 친구에게 날마다 맞대놓고 하는 말이지만 역시 이 친구에게도 약간의 권리는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폭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브로도프스키에게도 허용된 권리입니다. 만일 그 기사가 허위 날조된 것이라면 물론 그것은 이 친구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아까 내가 일동을 대표하여 당신의 친구 되는 분들의 동석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부득이 여기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아까 그것을 항의한 건 다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는 오히려 이 자리에 증인들이 입회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넷이서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당신의 증인이 누구든 설사 친구 되는 분이 증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룡코 브로도프스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것은 수학적으로 명백한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이 당신의 친구들이라면 더욱 좋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진상이 한층 더 명백해질 테니까요. 정말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사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레브제프의 조카가 다짐하듯 반복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까는 입을 떼기가 무섭게 그처럼 고함을 지르며 야단했습니까? 공작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공작, 그 기사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부터 곤투코치는 한마디 하려고 잔뜩 벼르고 있다가 잠옷 활기를 띤 유쾌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여자들이 동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몹시 흐뭇하게 한 모양이었다. 그 기사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바로 그 작성자입니다. 이폴리트는 지금 그 기사를 형편없이 깎아내렸지만 나는 저 친구가 병약한 몸이라는 걸 고려하여 뭐라고 짓거려도 눈 감아주기로 했어요. 하여튼 나는 그 글을 내 손으로 직접 써서 친한 친구가 경영하는 잡지의 투고의 형식으로 발표했던 겁니다. 다만 끝에 있는 시마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유머 작가의 작품입니다. 브로도프스키에게는 한 번 읽어주었지만 끝까지 전부 읽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즉석에서 신문에 발표하는 데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기는 동의를 얻지 못해도 나는 발표를 단행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정된 훌륭하고도 고귀한 권리니까요.
나는 당신 역시 이 권리를 부정하지 않을 만큼 진보적 사상을 가진 분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그것을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문장은 너무나 신랄하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 문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른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야 물론 장본인으로선 입장이 거북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정의니까요. 그 기사 속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사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그 기사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공명정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니까 사소한 지엽적인 문제 같은 건 나중에 조사해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유머라는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형식을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하. 그렇지만 그 방법이 틀려먹었단 말이요. 나는 명백히 단언합니다. 공작은 소리쳤다. 당신네들은 내가 절대로 브로도프스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기사를 신문에 발표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나를 위협함으로써 내게 대한 일종의 복수를 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무슨 근거로 당신들은 그렇게 결정했지요? 내가 브로도프스키 씨의 요구에 응하기로 결심했는지의 여부도 당신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나온 김에 솔직히 언명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들 요구에 응할 생각입니다. 오, 그야말로 현명하신 생각입니다. 현명하고 고상한 말입니다. 하고 곤투코치가 환성을 올렸다. 뭐라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듣자니까 이젠 별소리를 다 듣겠군. 예판친 장군은 중얼거렸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내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작은 애원하듯 말했다. 5주일쯤 전에 내가 제어에 있을 때 체바로프라는 브로도프스키 씨의 대리인이 찾아왔습니다. 켈레르 씨, 당신이 쓴 글에는 그 사람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공작은 곤투코치를 바라보며 이렇게 입을 열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 체바로프라는 친구야말로 사건의 장본인이라는 것, 그리고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 사내가 브로도프스키 씨의 순진한 성격을 악용하여 이런 사건을 조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단 말입니다. 당신에겐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단 말이요. 나는 순진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요. 브로도프스키는 또다시 흥분하여 잘 돌아가지도 않는 혀로 이렇게 뇌까리기 시작했다. 당신에겐 그런 억측을 할 하등의 권리가 없습니다. 하고 레베제프의 조카가 나무라는 말투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런 무례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이폴리트가 고함을 꽥질렀다.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얼토당토하는 수작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공작은 황급히 사과했다. 용서하십시오. 나는 다만 우리들이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나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것은 물론 당신네들의 자유입니다. 그때 나는 체바로프에게 보시다시피 나는 지금 페체르부르크를 떠나 있으니까 즉시 나의 친구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로도프스키 씨에게도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사건이 어딘지 모르게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체바로프가 그렇게 화를 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발 진정해 주십시오. 하고 공작은 몹시 당황해서 소리쳤다. 브로도프스키가 또다시 분노의 빛을 나타냈고 또 다른 친구들도 흥분하여 항의를 제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어딘지 모르게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반드시 당신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나는 당신들 중에 어느 누구와도 아는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다만 체바로프 한 사람만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그 유산을 상속받은 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기를 당해왔거든요. 공자, 당신은 참 형편없이 순진하구먼요. 레베제프의 조카가 놀리는 듯한 어조로 한마디 했다. 당신은 공작이란 자기까지 가진 백만장자라는 걸 알아야죠. 이것 보세요, 공작. 당신이 정말로 선량하고 정직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만인 공유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폴리트가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다.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하고 공작은 빠른 소리로 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신이 이야기하는 만인 공유의 법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군요. 어쨌든 나는 얘기를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말에 일일이 화를 내지는 마십시오. 당신들을 모독하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으니까요. 당신들은 내가 한마디라도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곧 화를 내곤 하니 정말 곤란하군요. 그건 그렇고 내가 무엇보다 놀란 것은 파블리시체프 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더욱이 체바로프의 말에 의하면 그 아들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켈레르 씨, 당신은 그 기사에 정말 허황한 얘기를 썼더군요.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요. 중대의 공금을 횡령했다느니 무자비하게 부하를 구타했다느니 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무슨 생각에서 함부로 그따위 중상을 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그러나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블리시체프 씨에 관한 당신의 기사 내용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분을 음탕하고 경박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마치 가장 정확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 대담하고도 독단적인 논조로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분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순결한 분이었고 동시에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분은 과학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많은 인사들과 서신왕래로 친교를 맺었을 뿐더러 과학의 장려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희사했습니다. 그분의 깊은 인정이라든가 자선적인 행위에 대해서만은 당신도 공정하게 썼더군요. 그 당시 나는 거의 백치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이해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어는 나 자신이 얘기할 수도 있었고 또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었지요. 그러니 지금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은 모두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하고 이폴리트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실례지만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나 감상적인데요. 우리가 어린애인 줄 아십니까? 어서 요점만 말해 주십시오. 벌써 9시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공작은 즉시 동의했다. 처음엔 나도 의심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니 어쩌면 내가 착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하고 이내 생각을 고쳤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것은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처럼 경솔하게 자기 탄생에 관한 비밀을 세상에 폭로함으로써 자기 어머니의 얼굴에 흑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긴 것은 처음부터 체바로프가 사건을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말로 나를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되지도 않은 말입니다. 하고 레베제프의 조카가 고함을 쳤다.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어요. 하고 브로도프스키가 소리 질렀다. 아들이 아버지의 음탕한 행위까지 책임질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오. 또한 그 어머니에게도 죄는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폴리트가 흥분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그렇다면 더욱더 그런 짓을 삼가야 됐을 텐데. 하고 공작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공작, 이제 보니 당신은 순진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을 가진 사람인 것 같군요. 하고 레베제프의 조카는 악의가 가득한 조소를 입가에 흘렸다. 도대체 무슨 권리가 있어서 당신이 그따위. 이폴리트가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물론 내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하고 공작은 얼른 그의 말을 가로챘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머리에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즉석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사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만일 내가 파블리시체프 씨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브로도프스키 씨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인정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즉 내가 브로도프스키 씨를 존경하건 존경하지 않건 그 의무를 수행함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어째서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아들 된 자가 자기 어머니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체바로프가 사건의 장본인이며 그가 브로도프스키 씨를 속여 이와 같은 사기 행위를 하도록 충동하였음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라는 소리가 젊은 방문객들의 입에서 터져나왔고 개 중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음과 같이 결심한 것은 브로도프스키 씨가 의지할 곳이 없이 불행하며 게다가 사기꾼에게 쉽사리 넘어갈 만큼 순진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파블리시체프 씨의 아들일지도 모르니까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 체바로프에게 반격을 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둘째로는 브로도프스키 씨를 이끌어주려는 나의 동정과 우정을 어느 정도나마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1만 루블이라는 금액을 브로도프스키 씨에게 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나의 계산에 의하면 이것이 파블리시체프 씨가 나를 위해 소비한 금액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겨우 1만 루블. 하고 이폴리트가 소리쳤다. 여보시오, 공작. 당신은 계산을 잘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잘하는가 보군요. 얼핏 보기엔 상당히 어수룩한 것 같은데. 레베제프의 조카도 핏대를 올렸다. 나도 1만 루블 정도로는 동의할 수 없소. 하고 브로도프스키가 말했다. 이봐, 브로도프스키, 동의하게. 이폴리트의 등 뒤에다 상반신을 굽히면서 곤투코치가 큰 소리로 부추겼다. 동의하라고. 나중에 또 보면 되잖아. 이것 보세요, 미시킨 씨. 이폴리트가 쨍쨍 울리는 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당신의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그처럼 어리석지가 않단 말입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계신 부인들도 우리를 보고 콧웃음을 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이 신사부는 더욱 그렇고요. 하고 그는 예부개니를 가리키며 얘기를 계속했다. 이분하고는 물론 가까이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지만 소문만은 들은 것 같습니다. 가만 계십시오, 여러분. 당신들은 내 말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하고 공작은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켈레르 씨, 첫째로 당신은 그 기사 속에서 나의 재산에 대해 터무니없이 과장해서 말하고 있었소. 나는 수백만 루블을 결코 받은 일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 재산은 당신들이 추산하고 있는 8분의 1밖에는 안 될는지도 모릅니다. 둘째로 파블리시체프 씨가 나를 위해 스위스에서 수만 루블을 소비했다는 건 터무니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네이제르 선생은 해마다 600루블씩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최초의 3년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파블리시체프 씨가 예쁘게 생긴 여자 가정교사들을 초빙하려고 파리에 다녀왔단 말도 터무니없는 거짓입니다. 이건 역시 중상에 지나지 않는 허튼 소리입니다. 나의 계산으로는 그분이 나를 위해 소비한 돈은 1만 루블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만 어쨌든 나는 1만 루블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둘 것은 설사 내가 브로도프스키 씨를 아무리 사랑하고 있었다 해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예의를 존중하려는 나의 진정 때문이지요. 나는 브로도프스키 씨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지 결코 희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째서 당신들이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나는 오히려 이상할 지경입니다. 그보다 나는 불행한 브로도프스키 씨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여 깊은 우정으로 은혜를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브로도프스키 씨는 나쁜 사람의 깸에 빠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기 어머니의 비밀을 신문에다 공표하는데 동의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 왜들 그렇게 흥분하지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간에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역시 그렇군요. 나는 이제야 나의 추측이 들어맞았다는 것을 비로소 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작은 상대방을 진정시키려고 열심히 설명했으나 그것이 도리어 그들의 흥분을 더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뭐라고? 무엇을 확인했단 말이오? 그들은 금방 물어뜯을 듯이 공작에게 다가섰다. 좀 더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첫째로 나는 브로도프스키 씨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로도프스키 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순진한 성격의 소유자로 언제나 남한테 속기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브로도프스키 씨는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는 몸, 그러기에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이 사건을 전적으로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에게 위임한 후 줄곧 여행 중에 있었고 페체르부르크에 돌아와서는 사흘가량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아무런 보고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1시간 전에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가 나를 보자마자 자기는 체바로프의 관계를 간파했다. 여기에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었단 말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체바로프라는 자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백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어디선가 얻어들은 체바로프는 나를 속여 돈을 빼앗아내는 건 문제없다. 더욱이 파블리시체프 씨에 대한 나의 감사의 정을 이용하면 일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실은 브루도프스키 씨가 절대로 파블리시체프 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금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가 나에게 알려주며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단언했단 말입니다. 당신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언동으로 미루어 볼 때 모두 거짓이었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에게서 자세한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아직은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체바로프가 사기꾼이라는 것만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자는 불쌍한 브루도프스키 씨를 그리고 친구의 일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나를 찾아온 여러분들을 완전히 속여서 이런 사기 행위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사실 브루도프스키 씨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몸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모로 보나 이것은 분명한 관계입니다. 사기란 말이에요. 뭐 사기라고? 파블리시체프의 아들이 아니라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따위 말을 하는 거요? 하고 일제히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브루도프스키 일행은 수습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졌다. 네, 사기임에 틀림없죠. 이제 브루도프스키 씨가 파블리시체프 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이상 브루도프스키 씨의 요구는 분명한 사기 행위입니다. 물론 그가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브루도프스키 씨가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저 사람을 변호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저 사람의 순진한 성격은 마땅히 동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바로 이 점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만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브루도프스키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당초부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역시 스위스에 가기 전까지는 저 사람과 똑같은 상태였으니까요. 저렇게 두서없이 말을 더듬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전혀 입 밖에 내지도 못했거든요. 따라서 저 사람의 심정은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으니까 내겐 동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역시 파블리시체프 씨의 아들이란 잊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건 자체가 전혀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결심을 바꾸지 않고 파블리시체프 씨에 대한 기념으로서 1만 루블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파블리시체프 씨를 기념하기 위해 1만 루블을 교육사업에 희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돈을 교육사업에 희사하건 브루도프스키 씨에게 제공하건 본질적으로는 매일반이라고 바꿔서 생각했습니다. 브루도프스키 씨가 비록 파블리시체프 씨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아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자신도 무참하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니까요. 저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가 파블리시체프 씨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의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을 결말지어 버리기로 합시다. 화를 내진 마십시오. 그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앉아주십시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가 곧 자세한 것을 설명할 겁니다. 실은 나도 한시 바삐 그 얘기를 듣고 싶군요.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는 브루도프스키 씨의 모친을 만나러 푸스코프까지 일부러 갔다 왔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신들의 기사 속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위독한 병아는 아닌 모양이더군요. 자, 앉으십시오. 여러분,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공작도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또다시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려는 브루도프스키 일행을 간신히 제자리에 앉혔다. 마지막 10분이나 20분 동안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려는 듯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으나 물론 이제 와서는 자기가 경솔하게 입 밖에 내어버린 몇 마디 말들과 억측을 깊이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그가 이성을 잃을 만큼 흥분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성급하게 자기의 추측이나 노골적인 언사를 입 밖에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리에 앉아 타는 듯이 뜨거운 회오의 감정에 가슴이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자기가 스위스에서 치료받은 것과 똑같은 병증이 브루도프스키에게도 있는 것처럼 덮어씌워 그를 모욕한 것은 고사하고라도 교육사업에 희사할 예정이었던 1만 루블을 그에게 제공하겠다는 자기의 제의는 마치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은 오만하고도 경솔한 언동이 아니었던가. 더욱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커다란 소리로 짓거렸으니 더욱 그랬다.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그 말을 끄집어냈어야만 했던 것인데 하고 공작은 후회했다. 그렇지만 이젠 하는 수 없지. 어째서 나는 늘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 것일까? 그야말로 진짜 백치가 아닌가.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비탄 속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었다. 여태까지 멀찌감치 물러나서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가 공작의 부름에 응하여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공작의 옆에 서서 나직하고도 명확한 어조로 공작한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해 보고하기 시작했다. 떠들썩하던 좌중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일동은 특히 브루도프스키 일행은 비상한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